6월 30일 어제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군의 정보총국의 집계를 인용해서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되었던 북한군의 사상자가 이미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영국이나 기타 다른 서방 정보당국이 발표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북한군이 사상자가 7천 명을 넘게, 그중에 사망자만 해도 2천 명을 넘게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챙겼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순입니다. 예, 북러 간의 군사 교류가 한반도 전체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안보 위협으로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한반도에도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러우 전쟁에서 북한군이 얼마나 병력을 파견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그 정부 당국 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초기에는 한국의 정부 당국을 비롯한 초기 평가에서는 약 11,000여 명 정도가 이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한국의 국방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어, 어, 지지난해군요. 2024년 10월 1차 파병과 작년 1월, 2월 2차 파병에 걸쳐서 총 14,00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이렇게 또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차, 2차를 합쳤을 때 대략 통상적인 것은 15,000명 정도의 북한 지상군 병력이 파병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작년 8월 달에는 1,000여 명의 공병부대까지 추가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최대 16,000여 명, 최소라고 해야 되겠군요. 최소 16,000여 명, 이 중에 공병을 포함한 특수부대까지 포함이 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16,000여 명이 이렇게 그 파병이 될 정도가 됐는데, 북한군 특수부대까지 갔는데, 특수부대 병력은 확인된 병력만 대략 한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일반병이 갔을 때 드론 작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전사자 및 부상자가 났었는데 이후에 전투력이 점차 경험으로 인해서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특수부대가 다기능 전술 전략까지도 지금 펼치고 있을 정도로 참호전과 야간 소탕 작전을 포함해서 탄약 이송 및 후방 경비 같은 이런 작전에도 포함이 됐고 소규모 그룹 작전 및 주요 거점 점령에도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장비 운영을 통해서 은밀한 임무도 수행했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즉 초기에는 단순 총알바지였었는데 지금은 북한군이 오히려 어, 축적된 경험과 특수부대이다 보니 전투력이 높죠. 그래서 러시아군보다 오히려 이들이 전황을 바꾸는 핵심적인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우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이 어떤 전투력을 구체적으로 증강시켰을까요? 실전 경험이 아주 부족했던 북한군은 한국 전쟁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서 현대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전술적, 기술적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한테 바로 위협이 되는 거죠. 현대 전장 환경 적응 및 전술이 이미 진화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초기에는 드론군이나 전자감시, 정밀 타격 등 현대전 환경에 낙후된 장비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지만 점차 부대를 분산시키거나 소규모 부대 전술을 조정하는 등 무인 시스템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무인기에 당하고 부상자, 사상자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첫 파병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그룹 단위로 작전을 펼치는 전술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초기에 우크라이나 군 측에서는 북한군이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격 앞으로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전 및 전자전 수행 능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드론 중심의 정찰이나 전자전이 난무하는 전장을 직접 겪다 보니 드론전, 대포병 작전, 전자전에 대한 정말 귀중한 실전 교훈을 그대로 축적했겠죠. 이거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식 장비 및 로봇 운영 기술이나 전술까지도 이제는 작전에 활용하고 야간 투시경으로도 식별하기 힘든 개선된 은폐 장비들을 지급받아서 작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파병된 공정부대는 러시아군 교관으로부터 현대식 폭발물 탐지 장비와 원격 조종 로봇을 운영하는 방법 등등 현대전에 필요한 새로운 현대식 장비나 로봇 운영에 대해서도 급격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번째는 전장 의학 및 최신 시스템 운영 노하우까지도 얻게 됐죠. 전투에서 생존한 부대원을 통해서 전장 의학의 실전 경험을 획득하고 러시아의 다양한 무기 시스템 성능과 실전 운영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그대로 배운 것이 됩니다. 북한은 단순한 병력 제공을 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서 그동안 결여되어 있었던 현대전의 실전 경험, 특히 드론전, 전자전 등을 습득하고 있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향후 북한군 전체의 훈련과 전력 현대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오히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보다도 그리고 한국군보다도 오히려 더 실전 경험을 그대로 전군에 투여할 수 있는 전군 현대전 현대화를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정말 여기에 대한 대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한국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 주요 이제 영향을 보면은 한 네 가지 정도만 급히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 향상된 북한군은 첫 번째는 북한의 비대칭 및 전략무기 고도화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이 증가하게 된 거죠. 북한은 안 그래도 비대칭적인 이런 뭐 무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존한 부대원들을 통해서 드론전이라든지 대포병 작전, 전자전 이런 실전 교훈이 경험으로 전체 군사교육 훈련에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파병 및 무기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그 군사 기술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정찰위성, 극초음속 미사일, 방공 시스템,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핵심 전략 무기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전술적 경험에다가 전략 무기까지 기술을 이어받고 있고, 특히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다탄도 기술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밀도 향상 기술이 이전될 경우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일본의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될 뿐더러 미국 본토도 위험하죠.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 및 안보 딜레마를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이 당연하겠죠. 북한이 이렇게 실전 능력이 갑자기 향상되고 현대전의 경험을 그대로 축적해서 현대화된 군대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게다가 첨단 군사 기술 확보로 인해서 전략적인 무기와 전술적인 이런 체제까지도 현대화시켜버리면 한미일의 위협 인식은 크게 자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당연히 안보 딜레마가 당연히 생기게 되죠. 동북아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미 군비 경쟁이 확장돼서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대비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게 한국의 직접적인 영향인데 한국의 삼축 체계 고도화 및 한미일 안보 공조 가속화를
결국 유도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우리도 대비가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전력 증강을 하게 되다 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거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이렇게 해서 북한의 핵이나 또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킬체인과 같은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천무 원투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축 체계를 다시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게 있고 촘촘하게도 방어망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독자적인 대응을 넘어서 한미일 3국 간의 연합훈련도 어, 정량화시켜서 또 여기에 대한 실시간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하고 실전 경험을 훈련이지만 실전 경험을 계속 더 쌓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그 원점 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더 고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는 유럽과 동북아 안보 전장이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 이번에 그 새로운 인식이죠. 그리고 연동되고 블록화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북한의 참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유럽의 위기를 이제는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으로 직결시키는 결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군사협력 구조가 동북아로 역류하면서 향후 한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때 북중러 연대라는 양자택일적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이거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러우 전쟁에서 어쨌든 북한군 파병으로 김정은은 푸틴으로부터 어떤 대가들을 받았을까요? 예. 첫 번째로 보면 막대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인 이익인데 이것이 그냥 추산이긴 하지만 쟤네들이 뭐 그걸 밝히지는 않으니까 최대 우리 돈으로 한 28조 7천억 원 정도. 여기는 파병수단 및 무기 판매 대금이 만 이제 여기 포함이 된 건데 파병과 무기 지원을 대가로 최대 2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거는 북한 전 주민이 6년간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고 북한이 수출을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1년 전체 수출액의 최소 5배 이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이 파병된 병사 1인당 최소 월 2,000달러와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받기로 했던 연간 약 4천억 원의 또 수입에다가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등 컨테이너 2만 1,000개 분량 이상의 무기를 제공한 대가.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게 뭐 28조가 넘는 거죠. 게다가 에너지도 고질적인 경제난 해소를 해서 러시아로부터 현금뿐만 아니라 식량, 원유, 석유 뭐 이런 것들, 가스 이런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데다가 노동자까지 파견을 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돼서 실제로는 이 액수가 다 합쳐지면 이 파병의 효과는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거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파견이 돼서 노동자로 외화벌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군인도 나가서 돈 벌고 노동자들도 나가서 돈 벌고 무기 팔아먹고 또 원조도 받고 게다가 이런 건 이제 전술적인 거라면 전략적인 무기에 대한 기술 지원은 이건 또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적 이익 말고 두 번째로는 첨단 군사 기술 또 우주 기술 및 장비를 이전받고 있는데 이거는 그 파병 대가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건데요. 이를테면 어, 핵과 관련된 그리고 전략 무기와 관련된 고도화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가들은 약 9천억 원 이상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전략 무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인 S-300이나 S-400 이 방공 시스템 기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밀 유도 및 특히 중요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평상시에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그렇게 졸르고 졸랐던 건데 시진핑이 콧방귀도 안 꼈었는데 푸틴은 그냥 이걸 파병 대가로 그냥 공짜로 거의 공짜로 그냥 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관련 어, 과학자들을 북한에 직접 파견해서 기술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큰일 난 거죠. 그리고 정찰 위성 및 우주 기술까지도 2023년 11월 첫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의 성공적인 발사 배후에는 사실상 러시아의 우주 기술 이전과 필수적인 위성 제어 및 궤도 유지 기술을 지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죠. 사이버전과 인공지능에 대한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능력이 바뀐 이런 쪽에도 물리적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군사 인공지능, 전자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뭐 이런 것에 러시아 해커들이라든지 러시아의 과학자 전문가들이 어, 가상화폐 탈취 등 금융 해킹을 북한과 공조하면서 그런 자금을 가지고 정보적 역량까지도 강화시키면서 서방 진영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문학적인 구조의 경제이익, 첨단 군사 우주기술 이 분야 이외에도 세 번째는 전례 없는 외교적 밀착과 안보 보장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우리한테 치명적인 건데 2024년 6월에 체결된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서 이제는 이것은 그러니까 북러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이 이게 이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미동맹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뭐 핵무기까지 그냥 다 아무런 제약 없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을 아직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놓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명시해서 강력한 안보 보장을 확보를 북한에서는 한 경우가 되는 거고 바로 그냥 즉시 투입이 됩니다. 예, 즉시 러시아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한반도 전쟁은 이제는 그래서 러시아가 자동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했으면 그거는 암묵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그 지위를 그리고 거부권을 활용해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켰고 북한의 무기 실험 규탄 결의안을 반대하고 북한을 완전히 옹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김정은은 파병군의 희생과 군수물자 제공을 담보로 인해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자체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특권층의 사치품 구입에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즉 이게 완전히 통치의 기본적인 통치 자금과 지지층에게 선물을 특권층에 대한 사치품 이런 걸 통해서 돈과 사치품을 통해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즉 한마디로 통치 자금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서방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현대전 전략 무기를 습득했고 또 전술적인 경험마저도 현대전에 대한 전술적인 경험마저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장에서 실제로 사상자 규모, 즉 피해는 얼마나 입었을까요? 이런 피해 대가이죠. 그래서 북한군의 사상자 규모는 각 나라별 정보 당국들이 추산을 하고 있는데 약간 차이들이 나는데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서는 북한군 사상자가 6월 30일 현지 시간 6월 29일이고요. 어제 6월 30일 발표에 의하면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을 했다고 하고 있고 2024년 10월 첫 파병 이후 누적된 사상자가 총 7,058명이고 이 중 전사자는 2,251명, 부상자는 4,807명으로 세부 집계됐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정보총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가장 현장에 있으니까 당사국이기도 하니까 가장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요. 영국 국방정보국에서는 북한군 전사자 및 부상자가 약 6천 명을 넘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우리 국가정보원, 우리 국정원에서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약 4,700명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이 됐으니까 이후 2025년 9월에는 우방국가의 종합 검토를 거쳐서 북한군 전사자 숫자만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우리는 한 600명 정도 전사자를 얘기했으니까 이게 2,000명으로 늘었으니까 1,400명 늘었죠. 그러니까 4,700명에서 1,400명을 더하면 6,100명. 그러니까 근 한 7,000명이 사상자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이 얘기한 것과 거의 엇비슷해지죠. 대략 그렇게 본다면 약 7,000명 정도의 사망자는 약 그 2,000에서 2,500명 사이 이렇게 막대한 인명피해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약 1년 반 이상 파견 기간 동안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얻은 28조 최소 이 경제적 이득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무기 개발에 쓰일 것이고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의 에, 지지를 해야 하는 그 특권층들 이들에 대한 사치품 구입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뭐 이 파병 자금 대부분은 아시다시피 노동자가 됐든 군인이 됐든 북한 정권에 독식하죠. 그래서 핵미사일 전력 고도화에 쏟을 것이고 이 핵심 지배계층의 사치품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한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 28조 정도를 갑자기 막 생기니까 이뭐 세 번에 피겠죠. 어쨌든 정치 그 권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첨단 군사 기술, 이 중에서 특히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시킬 것인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다탄두 기술 확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미사일을 쏴서 거기에서, 다탄두로 확산되면서, 결국 여러 개의 목표가 동시에 타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덧붙여서 고급 유도 시스템, 북한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부족했던 고급 유도 시스템이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건 뭐 러시아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니까 이걸 또 제공을 해줬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인 사거리 10,000km 이상인 화성 18과 같은 최신 ICBM의 타격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 실전 배치를 하면서 이 다탄도 기술까지 확보되니까 아, 그 미국의 상공에서 여러 도시를 단번에 함께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고체연료 ICBM 및 기만기 기술의 급진전이 되면서 액체연료 ICBM과 달리 고체연료 ICBM이 수평 엔진 시험 뒤에 갑자기 몇 달 만에 실전 수준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러시아의 기술이 그대로 전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정말 우리 스스로도 이게 지금 놀랄 정도로 이런 정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푸틴이 그만큼 엄청나게 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S300 혹은 S400 방공 시스템은 어,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도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방공망이 대폭 강화되면 우리 킬체인 시스템에도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이 강화되면 우리의 공격 시스템은 더 원점 타격 공격 시스템은 이건 좀 더 진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남아 있게 돼버렸습니다. 킬체인과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시켜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미국에게 이런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부족한 이런 정밀 타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요구하고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또 만일을 대비해서 핵무기 제조에 대한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한 협정을 더 서둘러서 언제든 우리가 핵우산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전 단계까지라도 어떤 최대한 하여튼 밀어붙여야 됩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은 엄청난 현대화 작업이 군 현대화 작업이 자연스럽게 돼버렸고 게다가 북한은 파병 대가로 ICBM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받고 있는데 핵무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다탄두 기술을 포함해서 고급 유도 시스템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 다음에 핵 투발 수단, 거기에다 핵무기 소형화 기술까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 전통 무기만 가지고 우리가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전 세계 군사 5위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따졌을 때 북한은 한 32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통 핵무기를 제외한 것만 해도 북한이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우리랑 엇비슷하게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얼마 남지 않았고 게다가 핵무기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북한과 한국의 대칭은 완전 비대칭으로 한국은 거의 뭐 북한의 그 무력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0분의 1, 뭐 100분의 1, 최대 100분의 1, 최소 1000분의 1까지 축소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정말 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국방 안보에 대한 무기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그 한국은 그리고 동북아 전체 아시아의 안보에 대해서도 이제 중요한 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진짜 그 단합과 엄청난 그런 이 변화에 대해서 정말 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안보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지금 점점 처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차하면 이 김정은과 푸틴 뿐만 아니라 이제 시진핑까지도 그, 일테면 이제 세 군데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러우 전쟁을 포함해서 푸틴이 하는 거고 시진핑은 대만 침략 전쟁 그렇게 또 준비가 될 거고 거기에 당연히 김정은도 이제는 이런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볼 만하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한반도에도 그런 전장이 이루어져서 세 군데에서 전장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3대 전장이 결국 미국이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한 곳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핵무기를 포함한 북중러 문제까지 포함해서 생방송에서 한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녹화로 오늘 급하게 어제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급하게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창순 TV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최근에 또 어, 구독 자동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했더니 약 35% 정도가 구독이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취소된 적이 있다라고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구독자님들을 구독을 취소하게 하거나 이런 역량이 없습니다. 유튜브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방송 보실 때마다 구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알림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도 계속해서 또 매달 고정적으로도 이렇게 해주시는 편집 후원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OKTV도 제가 운영을 합니다. OKTV도 함께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